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춤추는 솜에 바람을 휘날리니 이거 다 읽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조금 읽고 우리가 이걸 왜 읽었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어, 일단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동안 나는 뭐 했어야 되지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 동안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를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각 챕터마다의 제목을 선생님이 읽어주거든요. 그 부분만을 정리한다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공책을 다음 주에 오실 때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제 마무리 정리,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과 그리고 홍길동전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 전에 홍길동전에서 나타난 이상향이 있어요. 이상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도국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율도국이 어떻는지 보면 어, 율도국이 소설 속에서 막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었어요. 율도국이라는 곳은 뭔가 부정부패도 부정부패도 없었고, 신분차별도 없었어요. 그쵸? 왜냐면 양반 상놈 이런 걸 구분해서 홍길동이 그런 거에서 상처를 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신분 차별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서얼 뭐 이런 것도 없는 이게 이상국가지 않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늘 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길에 물건을 떨어뜨려도 그거를 훔쳐가거나 그런 게 없었고 농업을 기본으로 하기도 했으나 외국과 무역도 하기도 했고 그러고 도교라는 종교가 이제 널리 퍼져 있었어요. 어, 보면 작품 속에서 불교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동이 끝내 계속 없애고자 했던 게 신분차별인데 그게 유교에 다 있으니까 유교 역시 율도국에서는 배척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홍길동이 약간 돌을 닦다가 승천을 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약간 도교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차별하고 부정부패 없애고 했는데 홍길동이 결국 율도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권 국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신분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점 그렇게까지 왕권에 도전할 생각까지는 못했다는 점 조선시대에 그거는 역적이잖아요. 그런 한계는 약간 보이는 소설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이상향이라고 홍길동이 조선시대에서 생각하는 이상향이라고 했던 것이 율도국이라면 실제로 우리 세계에도 어떠한 이상향적인 곳이 있어요. 라다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라다크는 선생님은 처음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이제 그 책이 라다크라는 마을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도 홍길동전 책에서도 라다크가 소개되어 있어서 좀 반갑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살기 위한 이상향이란 모습은 어떤지를 라다크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면 라다크는 어떤 거냐면 히말라야 고원 서부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라다크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과 협동 정신으로 1000년 이상 어떠한 공동체를 꾸려 왔는데요. 농사 지을 때는 모두가 같이 어울리면서 일을 하고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변에서 얻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언제든지 노동력을 원조해주고 자연은 일한 만큼 결실을 맺게 해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고 여기 보면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삶, 이런 것에서 라다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게 우리들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저게 우리들의 미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라다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라다크에도 뭐 병원이 들어온다던가 마트가 들어온다던가 이제 막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전기가 들어온다던가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다크가 점점 더 어떻게 예전에 가족 공동체 이런 거를 잃어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라다크를 라다크답게 놔둬야 할지 아니면 아니 그 사람들도 지금 현대 문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에 최신 문물들을 넣어줘야 하는지 에 대한 논쟁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다크의 젊은이들은 계속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그렇겠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상향이었는데 점점 더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꾸리찌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 존경의 수도라고 부르는 브라질에 있는 꾸리찌바예요. 급속한 도시화로 몸살을 앓고 있던 꾸리찌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계획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을 위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꾸리찌바가 지니고 있는 매력은 생태 환경과 인간, 문화, 역사가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없으면 교통난이 없을 거고 시민들은 자동차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를 마음껏 오갈 수 있고 오래된 건물들은 오페라 극장이나 미술관으로 활용해서 역사의 삶을 일부분으로 끌어들였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혜의 등대 사업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혜의 등대라는 게 뭐냐면요.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책을 빌려주고 문화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 정보를 공개해서 투기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재활용품이나 생필품이나 돈으로 교환해주고 시가 기술력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집을 짓게 해주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런 개발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개발을 이루어낸 곳이 꾸리찌바였습니다. 근데 유토피아처럼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기에 충분한 도시 모습을 가꾸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변화를 꿈꿨던 도시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상향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지, 어떤 국가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의 이상향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학교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허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허균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허균 선생님이라고 붙여볼까요? 말 쉽게, 말 이제 편하게. 허균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절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얼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허균이 지은 시 중에 문파관작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절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얼매리요. 뜨고 가라앉는 것을 다만 천성에 맡기노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쓰게.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 사회에서는 약간 이단아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이기도 하고 개혁적인 성향으로 맨날 이야기거리를 몰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허균은
옛날에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장원급제를 했어요. 음, 장원급제를 하고 조정에서 약간 기대를 많이 하는 기대주였어요. 그래서 높은 벼슬까지 오른 인물이었는데 시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희곡, 소설, 비평 이런 거에도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이런 허균은 이런 재능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찬 어두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살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조선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당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기이한 면모와 그 다음에 급진적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허균은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50평생 6번이나 벼슬에서 쫓겨났던 허균은 1618년 영모에 휘말려서 처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불교와 천주교를 신봉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엄청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성리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조선시대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관리가 성리학을 버리고 불교에 관심을 갖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관직에서 한 번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혁우는 중국에 가서 또 허균은 중국에 가서 천주교 서적을 들어오기도 했어요.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사상을 개방적이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서자들의 후견인이었어요. 허균이 서자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거는 스승인 이달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이달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탁월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불우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달 외에도 여러 서자들과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서자들의 후견인으로 소외된 계층의 동조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꾼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논설, 이 책, 소설책 말고도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조선 개혁을 강력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설들을 보면 어, 정치의 목적은 뭐냐면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백성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과 지배 세력이 백성을 업신여기고 계속 착취하면 궁예나 견훤 같은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선동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드물게 소외된 사람들과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실제로 행동까지 하는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름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서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허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움과 평등의 씨앗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홍길동전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홍길동전 밑에 선생님이 조선의 베스트셀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요. 조선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책 판매량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책 판매량과 비슷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본은 뭐냐면 원본이 어머나 원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본을 따라서 어, 이 원본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얘한테 A가 B한테 홍길동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B가 야, 이 이야기 너무 재밌다 하면서 C한테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A가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할 수 없고 B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 아, 이 이야기가 난 더 재밌었어.
라는 부분이나 이 이야기는 좀 이렇게 고치면 조금 더 사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싶은 것을 고쳐서 C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똑같이 A가 D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D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조금 옮겨서 전하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의 취향과 구미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이루어서 리메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이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기가 많은 작품일수록 이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가장 이본이 많은 작품을 보면 춘향전이 되겠습니다. 춘향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하는 이 춘향전이 되겠는데 그거는 100편이 훨씬 넘는데요. 100편이 넘는 춘향전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홍길동전은 29종 정도 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선생님이 소개해줬던 이 책도 원본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허균이 1618년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장에 읽을 때 작품 속 인물 중에 장길산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그 책 내용을 잠시 다시 읽어 드릴게요. 어, 이 몸이 당당하게 조선국 병조판서 대장인을 차고 상장군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산중에 들어가 세상 영역을 모른 채 지내고자 합니다.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산은 소자보다 더한 천생이었습니다. 하면서 길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지만 13살의 그는 어미와 이별하고 운봉상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소자의 사정을 살피어 아주 버린 듯이 잊고 계십시오. 훗날 소자가 돌아와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가 집 나갈 때 엄마한테 하직 인사를 하면서 꺼내온 인물 중에 장길산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근데 장길산이라는 인물은 17세기 말에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홍길동은 17세기 초 1618년도에 처형이 되었죠. 그래서 허균이 죽은 다음에 나타난 인물인데 이 사람이 홍길동전의 소설에 들어있다?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홍길동전이 원래 지었던 원본에서 계속 리메이크가 되다가 말이면 한 최소 5, 60년, 80년이 지난 거의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본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증거도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이본과 이본을 통해서 단 엄청 긴 시간 동안 홍길동전의 이야기가 조금씩 변해온 거예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는 늘리고 재미없는 이야기는 빼고. 근데 왜 홍길동전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사랑 이야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춘향전도 양반과 기생의 딸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인기 많았던 하나 더가 있는데 구운몽이라는 작품이에요. 구운몽이라는 작품에는 어떤 남자 주인공이 8명의 여자를 차례대로 만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러는 주인공의 약간 엄청난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해요. 근데 홍길동전은 그렇죠. 뭐 사랑 이야기라고 해봤자 아주 중간에 조금 나오는 뭐 누구 악당 이상한 마을의 요괴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여자 3명을 구해와서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주변, 그 마을, 그 동네, 그 도시 이 정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홍길동전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 뭐 강원도 이런 식으로 전국 팔도를 누비고 다니고 심지어 조선을 벗어나서 해외로 넘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베스트가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냐면 영웅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배경이 가정에서 사회로 그리고 다시 해외로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스케일에 대해서 그 스케일에 어울리는 인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활약을 하는 인물이 필요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영혼의 모습을 닮아서 영웅의 인물들이 갖는 그런 인생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사회적인 신망과 명성을 얻고 최종적으로는 행복과 영광을 얻으면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막 홍길동이 시련을 이겨내고 막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음, 또 특히나 비범적인 이야기를 넣으면서 영웅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홍길동을 매력 있게 만들게 된 것이죠. 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이상향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상향을 제시를 했는데 인간은 항상 뭔가를 꿈꿔요. 아, 내가 로또 되면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늘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존재예요. 그런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상이나 목적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학에는 인간들의 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길동 정에는 바로 그런 서민들의 집단적인 소망이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세상이었냐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세상.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출신 성분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더 이상 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세상이 나타나는 자신의 소양을 갈고 닦아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 최소한 일한 만큼 넉넉하게 먹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홍길동 전에서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허구지만 독자들은 그것을 접하는 그 찰나의 순간만은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네 번째 이유 뭐냐면 현실 비판이라는 거지요. 현실을 비판하는 거지요. 홍길동은 이상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상향이 있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그 소망이 필요하기 위해선 당연히 현실이 필요해요. 현실이 배부른 어, 배고프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보다 더 좋은 미래 이상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 정에는 배고프고 추운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 그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 없는 세상이 되고 이상적인 사회가 되고 그게 조금 더 설득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홍길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의식은 내가 고작 서자의 아들이라고 홍길동의 그 스승님도 서자의 아들이란 이유로 뭔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서자의 아들인 것. 그거에 대한 신분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담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소문으로는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국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한글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라고.
아무리 재밌고 완벽하게 만들고 인물이 멋지고 뭐 강동원이 캐스팅되고 이렇다고 한들 우리가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우리말로 자막이 안 달려 있으면 외국 영화라면 못 보잖아요. 그쵸? 근데 홍길동전은 한자로 쓰여진 소설이 아니라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점이 이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은 뭐 누가 먼저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어쨌든 우리에게 알려진 걸로는 얘가 최초의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우리가 하루 종일 왜 읽었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일단원 독서와 연극 단원 때문이었어요. 독서와 연극 단원.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12페이지를 11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독서와 연극입니다. 일단 우리가 독서는 끝을 냈어요. 그쵸? 대단한 학습 목표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뭐냐면 첫 번째,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갈등을 포커스에 두고 그 다음에 희곡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희곡이 뭐예요? 네, 연극 같은 거죠. 그거의 대본을 우리가 희곡 작품이라고 합니다. 희곡, 연극을 희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희곡의 갈등 양상, 이 갈등 양상은 우리가 아는 소설의 갈등 양상과 조금은 다르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일단은 다 읽었는데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이상향에 대해서 이상향의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했을 때 꾸리찌바에 대해서 알아본다거나 라다크에 대해서 알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나 도대체 이 책을 지은 허균은 어떤 사람인가?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은 어떤 소설인가? 라는 것들을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 한 권의 책을 우리는 이해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독서와 연극에서는 뭘 할 거냐면 갈등이 잘 드러난 소설 우리는 홍길동전을 읽었습니다. 얘가 왜 홍길동전이냐고? 빨간색이 한자로 홍이잖아. 그래서 빨간색 길 위에 있는 동전. 네, 재밌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을 읽고 이 속에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갈등을 파악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연극을 만들고 소통을 하고 이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넓히고 나를 새롭게 발견을 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요해 보이는 거는 갈등인 것 같아요. 그쵸? 갈등인 것 같은데 30분이 얼추 되었네요. 그래서 갈등이 드러난 소설 읽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왔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책 필기한 거 다 챙겨 오시고요. 온라인 수업 때는 우리 그거 하잖아요. 자기 담당 뭐 동사 형용사 이거인 사람들 준비해서 각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